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뼛속까지 이과 언니. 네. 암호학이라는 말이 생소할 때 암호학을 전공해서 또 벤처라는 말을 낯설 때 벤처를 창업하셔서요. 1세대 벤처 창업가이자 또 이제 또 정치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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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벤처는 현재 25년, 2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입니다. 또한 창업 후에 3년 생존율이 50%, 5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입장이 아닌 벤처의 시각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님 경력이 워낙 화려하셔서요. 네네.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하고 네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네, 많이 바쁩니다. 근데 방송인데 많이 바빠야죠. 저희가 이제 암호학을 전공했다고 소개를 네네. 드렸어요. 네. 그런데 암호학이라는 게 네. 지금 들어도 암호스러워서 네네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인데요. 네. 암호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전쟁 같은 거 그렇죠. 났을 때 군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암호화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암호라는 게 군용 정도만 사용이 예. 됐다가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네. 이제 저변화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그럼 어려우신데 그냥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네. 카피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데이터가 아. 다니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카피가 되니까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군용으로 쓰던 것을 민간에도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암호를 어떻게 만들고 네. 암호를 어떻게 풀고 네. 암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인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돈 같은 거 인터넷 뱅킹 하시잖아요. 네. 그 돈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네. 이러려면 다 암호를 써야 돼서 예. 90년대부터 이렇게 민간에 확대되기 시작한 학문입니다. 근데 암호학과라는 게 있었나요? 아니요, 암호학과라고 특별히 없었고요. 예. 왜냐면 시장이 먼저 출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학문이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과에서도 그 학문을 하고 뭐 전산과에서도 하고 네. 전자과에서도 하고 그랬고 요새는 그게 정보보호학과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가 특별히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암호학 박사를 받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암호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책 한 권을 보게 됐거든요. 특별한 교수님의 인연으로. 네. 그래서 이걸 전공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전공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랩이라고 그래서 그 전공 교수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전공하고 싶냐 그래서 네. 암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 기억에 4분 정도 교수님들이 앉아 네. 계신 것 같은데 막 무성무성 하시더라고요. 무성무성 하시더니 당황하셨나 봐요. 당황하셨죠. 그러더니 학생 우리 과에는 암호학이라는 과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과가 그래서 제가 없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 편하게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혼자. 이랬어요. 진짜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를 친 게 그때 한 번만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학교에서 명문대학교를 좀 많이 보내고 싶어서 네. 이과생이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 2개 선택했어야 돼요. 예, 친숙합니다. 제가 딱 그 세대라서.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드러나는데 여하튼. 네. 근데 선생님이 편견을 가지신 거예요. 예. 여성들은 논리적 사고보다 암기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무조건 생물이랑 화학을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예.
혹시 그래요? 같은 고등학교 나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닌데 네네. 혹시 지구과학을 하셨나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랑 물리학을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 내내 자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표현이 있지만 네. 안 가리키고 맞아, 전원이 맞아. 전부 맞아. 다 생물이랑 대부분 생물화. 화학을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와, 그래서- 천재. 아 천재는 아니죠. 그냥 난 물리랑 지구과학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암호학을 받아만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아.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쉽게 말할 수 있었고요. 야.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내가 한번 받아볼까? 그런 이런- 분이 계셨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우리 랩에 있는 모든 선후배를 취업시켰다고 보는 게 다 암호화 정보 보호 쪽으로. 왜냐면 정보보호학과가 신설되니까 아, 그쪽은 취업의 문이 교수들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카리스마가 약간 기업인의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 의원님의 의원실에 팀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뭐냐면 바로 올리브영. 우리가 아는 저기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상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올리브영은 모두가 이영 의원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보좌 직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아주 재치 있게 팀명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네. 혹시 뭐 때리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네요. 아니 우리 보좌진 한 명이 그걸 네네. 갖고 왔어요. 와. 우리 팀명을 정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예. 올리브영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게 되게 이중 의미가 있는 게 올리브영. 우리는 되게 젊게 살 겁니다. 네. 라는 것도 갖고 있고 예. 우리는 이영을 위해서 뭐 살 겁니다라는 약간의 아부성 멘트도 있고. 야. 이거 보좌진 분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그 양희은 선생님 예. 그 팬클럽 이름 보고도 많이 웃었었는데 이거 보고 또 핫하다는 생각했거든요. 뭔데? 왓챠 네임이에요. 네 이름 뭐니? 왓챠 네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그 이후로 이후로 아주 혼나지 신선했어요. 않겠지? 또 나한테 네 이름 뭐니 하지 절대 않으시겠지? 혼나지 않아요, 양희은 선생님. 네, 네. 그 이후로 너무 신선한 아, 네. 팀명이었던 것 올리브영 같아요. 멋집니다. 팀워크 대단하시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얘기가 재밌습니다. 네, 이과 언니를 오랜만에 맞이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이야기가 신선한데 우리 이영 의원님의 인생책은 그 유명한 철학가 최진석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허위평론가 일단 이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이 책은 행동하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네. 최진석 교수가 2015년에 검명원이라는 인재 육성 기관에서 5번의 강의를 해요. 예. 그 강의를 묶어서 2017년에 네. 낸 책인데요.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서양 철학을 예로 들면 네. 누가 어떤 철학을 전개했는지를 그렇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암기하고. 그렇죠. 근데 최진석 교수는 철학이라는 건 이렇게 누군가 한 말을 되짚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펼쳐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네. 책인데요. 또 최진석 교수가 도가를 전공한 교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라는 단위 차원에서 어떤 식의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의 인생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의 인생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됐을까요? 우리가 사실 뭐 성공이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관점이 다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여기보다 더 높이 가야지. 저 방식보다 더 빨리 가야지.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탁월하게 사는 방식에 대한 것을 눈뜨게 해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이 사실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폭을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되게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이 책이 제가 밖에 있던 시선을 안으로 거둔 계기였고 그 이후로 스승님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영 의원께서 선택한 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영 의원의 인생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 자, 첫 번째.
철학은 국가 발전의 기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좀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이게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철학관인가? 사주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관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수였다는 거예요. 네. 실제 최진석 교수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간 철학을 공부해 왔는데 한국에서 철학 공부한다 그러면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좀 뵌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물어보기 정말 잘했네.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네. 가셨을 때 네. 아까 중국의 어느 시골 도사가 철학을 전공한다고 했더니 철학은 국가 발전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도사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는 건데 최진석 교수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나아가 한 국가의 어떤 품격 그리고 그 시선의 높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진석 교수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전술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네, 네. 우리는 그 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아니면 그 판 전체를 창조할 수 있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권진영 씨 네. 같은 경우는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철학은 의원님 왜 웃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러세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뭐 데카르트, 오. 플라톤, 공자, 맹자, 우리 엄마 이름 김미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을 뭐 달달달달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이 철학인가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뭐 개똥도 철학이다. 철학은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도 철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뜻을 품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철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아, 네, 네. 그러십니까? 네, 네. 아, 근데 의원님. 의원님 전 이 책에서 진짜 이게 번개처럼 이렇게 딱 들어왔던 게 네. 수입된 철학을 갖고 살고 있었다. 그거는 수입된 생각을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랑 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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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어떻게 풀이를 하셨어요? 지식인들에게 이제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예. 벤처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배운 것을 굉장히 잘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어떤 감흥도 없는 거죠. 근데 막상 벤처를 시작하니까 배운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연구소 일에서 했던 게 현장에 오면 안 되는 곳이 벤처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는 알매 현장이고 여기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근데 알매 현장을 통해 가지고 네. 삶의 현장에 융합시킬 수 있으면 이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공부를 나름 좀 했지만 알매 현장보다 네. 이 삶의 현장이 파워풀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얘가 융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경험을 저는 몸소 했는데 교수님의 철학 얘기가 그런 거죠. 동양 철학을 하든 서양 철학을 하든 그것이 내 인식으로 들어와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융합이 돼서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기 전보다 좀 더 행하고 말하는 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예. 그건 철학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정말 실제로 의원님이 그 1호 타이틀이 엄청 많으시죠? 네네네.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까? 아니 뭐 처음으로 한 것들. 타이틀 타이틀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처음으로 해낸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왜냐고 많이 물으셨어요. 예. 뭘 잘못했어? 왜 잘못했어? 그게 어릴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때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잘못했냐고 네.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되다 보니까 적어도 제 생각까지는 어려서 몰랐지만 뭘 원하는지 정도는 조금 의사 표현하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못해요. 무서운 것도 알고 불이익이 나쁜 것도 알고 좀 아는데 어릴 때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거 하지 말라네? 나 그냥 할래.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창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창업이 어려워요? 나 창업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히 보안 쪽에는 시큐리티 쪽은 여자가 없어. 그래요? 뭐 그거 모르겠고 할래요. 할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초가 이제 붙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최근에 어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초란 수식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는 중년으로 들어가는데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쿵 맞았어요. 반성이 아니라 많은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했던 시도들의 많은 일부를 좀 이렇게 성숙하게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한 그것도 내가 좀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겠다. 뭐 이래서 일단 최초라는 수식어의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다. 없는 길을 네. 만들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요. 남들이 안 한 걸 하신 거고. 멋있으시다.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창업하신 분으로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편안하게 본인이 이룬 결과를 가지고 좀 펼칠 수 있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자리도 네, 많이 네. 잡으셨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시고 또 네, 네. 힘든 새로운 길, 정치의 길을 택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정치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거리 캐스팅을 오. 된 거죠. 길거리에서 이유를 들자면 정치인의 길거리 어떤 캐스팅. 모범 얼굴이신가? 아니 그건 아니고 예를 네.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보안도 되게 힘들고 네. 그리고 데스밸리가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와요. 맞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을 넘기고 살아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소프트웨어, 보안, 예, 벤처 예. 이런 데 이제 자꾸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 들어가면 때로는 이제 자기 기업에 약간 유리한 얘기도 하고 네. 자기 업종에 유리한 얘기도 예. 하는데 그럼 가면 제 생태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선배님들이 저에게 공익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대성하긴 힘들 것 같고 너무 공익을 챙겼어. 저보로 관 쪽에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거의 10년 지나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항상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 벤처업계나 이런 쪽에 인재 영입을 추천을 해달라고 네, 네. 하니까 네. 선배님들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원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됐고 또 먼저 하진 않지만 또 하고 나면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됐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을 만드는 게 백이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진인사 대천명이 맞는 게 노력은 기본이지만 항상 운이란 게 있고 운명이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나이가 들면서 경험에 의해서 스며들게 됐어요. 진짜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적 삶을 살게 하는 힘. 여기 이 책에서 굉장히 그 종속되지 않은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 독립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우리 이영 의원님의 삶 그 자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의 대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가 네. 내가 바라는 바는 부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 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살 정도이면 되고 그리고 강력, 그러니까 우리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면 되는데 내가 진짜 무한히 가지고 싶은 건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을 네, 합니다. 맞아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문화의 힘을 이제 문화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문화력에서 창출되는 것이 뭐 행복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변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저변이라고 하는 건 가령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면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이런 가치를 다 추구하고 공감할 때 그리고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력에서 독립이라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가치들이 누구와 비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적 삶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걸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냥 제가 가족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저희 친언니가 지금 캐나다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에 그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자주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쪽이 우리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네. 의원님은 취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춤을 춥니다. 정말요? 네네. 네, 무슨 춤이요? 아니, 전 라틴 댄스를 추고 있는데, 의원님 진짜 와, 의외예요. 의원님 정말요? 아니, 저는 그전에는 태극권을 또 한 7년 했어요. 태극권을요? 7년이나 하셨구나.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본분. 와, 자세 나오시는 거 아니 근데 봐요. 태극권은 그렇게 크게 괴리가 안 되는데 네. 라틴 라틴 댄스는 댄스. 와. 많이 괴리가 되십니다.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춤인데요. 그 예전부터 이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댄스 그걸 하는 데를 공연하는 데 자주 예. 갔어요. 언제 참 재밌는 일화가 있었냐면 네.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 네, 네, 했을 네. 때 4강 들어갔을 네, 때 2002년. 그때 스페인이었나요? 스페인, 예, 네, 맞습니다.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스페인 국립무용단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금을 들여서 S석을 끊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가는데 네. 명절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데 길에 차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딱 갔는데 예술의 전당에 그 오신 분이 4분의 1도 안 왔어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앉으라고. 어. 그래서 S석, S석인데. S석 앉았는데 끝나고 그 중간에 쉬잖아요. 전부들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중앙에서 좀 봤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개인 레슨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6년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의원님 혹시 무대에도 올라가십니까? 그럼 공연? 당연하죠. 의원님은 이제 거침이 없으시네요. 네. 원래 그렇게 진짜 유니크하셨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의 영향일까요, 부모님이? 제가 영웅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 스스로. 최근 들어서 국회에 들어와서 영웅 영재 교육.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웅 영웅 교육을 교육?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분들이세요. 6.25 때 피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셔서 저희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군인이신 양아버지 밑에서 고학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식 교육이 아니라 미국식 생활을 그것도 군대 문화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 톡을 뭐 밥을 먹다가 나 먹기 싫어요. 그럼 밥은 남기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는 너가 생각하기에 더 먹기 싫은 게 확실하면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물으셔서 아버님 되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엄청 받으셨군요. 받았죠. 추진석 교수님 이전에 아버님이 네. 철학자로서의 소양을 키워주셨네요. 생각하는 거. 네, 맞아요. 네. 나의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네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독립적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좀 여쭙고 싶은데 CEO로 계속 이제 한 20년 이상 네네. 계셨잖아요. 딱 20년 했어요. 어떤 게 제일 아쉽고 어떤 때 가장 보람이 있으셨다고 할까? 기쁘셨는지.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컸었어요. 개인적 성공도 그렇고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도 그렇고 보안 업계도 그렇고 그래서 정치 쪽에 와서는 그런 후회 없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때 그러면 의미 있는 성공이 뭘까를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성공의 요소를. 그게 이제 벤처 성공의 요소랑도 같은데 벤처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멤버가 있어요. 뭐 창립 멤버라고 하시는 팀이 네네.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것을 팔지 않고 시대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보면 나는 팀을 만들어야겠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늘 항상 그 수요자에 대한 생각에 깨어 있어야겠다. 여의도 안에 있는 정치를 하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박을 못 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국민이라는 소비자를 보고 네, 정치를 네. 하면 네.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정치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원 내에서 우리 당에서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하면 내가 정치벤처 2라운드에서는 성공의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진짜 의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정치 경험 한 번도 없으신 초선 의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철학적 사유가 높은 분은 다 이게 다 통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로직이 갖춰져 있다고 해야 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정치가 성공하느냐를 다 분석하신 다음에 그렇죠. 예,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다 시원해갖고 별로 가려운 데가 맞아. 없잖아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아주 지금 시원합니다. 네, 네. 근데 의원님의 그럼 1호 법안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네. 제가 1호 법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 오. 기살리기 3법. 그랬어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난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심하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받아요. 상여금을.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냐면 스탁옵션이란 걸 줘요. 스탁옵션이 성공하면은 일정 부분 나에게 환원이 되지만 이 휴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탁옵션을 받아서 이걸 수익으로 전환했을 때 그 차익만큼을 그동안 비과세를 했는데요. 그게 3천만 원까지였어요. 그거를 이제 1억으로 올렸고 그게 작년에 통과를 됐어요. 첫 번째 법안은. 첫 번째 법안이 3개였는데 그게 하나가 통과가 네. 됐고 2개는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투자를 하는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벤처에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네. 그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 3년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올렸거든요. 창업자가 이룬 다음에 자녀분들한테 줘야 될 세대가 오겠어요. 다 70대에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왜 기업을 또 자기 가족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지? 네, 네. 부의 대물림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오면요. 회사가 안정적이라기보다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니면 그 모든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더 사실 현장에서는 큽니다. 네. 그래서 가업을 승계를 할 때 지금 상속세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간별로 할인율이 있는데 자산 3천억까지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연매출 3천억까지를 이제 1조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가업 승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냥 회사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줘서 고용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3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은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서 올리셨고 네, 네. 반면 규제는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내용 이게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신 네, 거를 네, 네. 봤는데 책 안에 네, 있다면서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의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책에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13페이지에 있는데 하늘의 그물은 구멍이 촘촘하지 못해 멍성하지만 오히려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될 수 있냐면 적은 규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곡선이나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새, 직선을 긋는 먹물,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를 들이대면 본래의 활동성이 손상된다. 밧줄이나 가풀이나 오칠로 세상을 꼭 묶거나 고정시키면 세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다. 여기서 그림새, 먹줄, 곱자, 밧줄, 가풀, 옥칠은 모두 윤리적인 신념이나 규제들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을 세상에 선제적으로 부과하는 한 세상의 효율성은 극도로 약화된다는 뜻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먼저 가져다 대면 세상 전개가 위축된다. 신산업이 오면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거니까. 네. 그랬을 때 네거티브 규제라고 일단 다 해보세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다 해보세요. 그리고 다 해본 것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씩 규제로 해볼게요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일단 안 되는 목록을 다 씁니다.
안 되는 목록을 해볼 수가 없네요. 네, 해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한테는 딱 안 맞는 거네요. 무조건 뭐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 묶어놓으니까. 얼마 전에 칼럼도 썼는데 네. 정치는 산업 분야와 기술 분야에서 손을 떼야 된다. 라고 맞아, 제가 그 부분이 썼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수준의 기술적인 개발에 시도를 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앞서 달리는 팀들은 네, 좀 놔두고 막 열심히 달리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만 들어가 네. 주면 되고 네. 그 나라 전체의 평균을 올려야 되는 취약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치와 정부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학으로 대한민국 읽기. 네네네. 대한민국이 당면한 선진화 과제. 네,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 성공적으로 했고 민주화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의 과제를 잘 이제 해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진석 교수가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전기밥솥 참 잘 만든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새로운 기술, 나아가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또 힘든 길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미국과 또 일본 등의 어떤 선진국들의 사례를 계속 받아서 재발전시키는 것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 그걸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진영 씨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좀 다른데? 선진국 아니야? 이런 생각. 기생충. 봉준호 감독 네, 야. 아카데미상 받을 기생충으로 때. 아카데미상 받을 때 와 우리나라가 맞아, 진짜 대단하구나 했는데 이번 또 미나리 네. 미나리 윤여정 원더풀. 선생님. 예, 윤여정 선생님이 또 여우주연상 딱 받을 때 아 이제 우리나라는 됐구나 이런 생각 들게 되더라고요. 영화계의 뭐 쾌거죠. 네. 예. 의원님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네네.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너희 나라의 어머니들은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하더라? 그렇죠. 되게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대요? 네, 그래요? 그럼 너희는 뭐라고 질문하는데? 그랬더니 너 오늘 무슨 질문했어? 우린 이렇게 모든 엄마들이 진짜요? 아, 무슨 그래서 질문했어? 무슨 질문? 난 그게 이상해.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너 뭐 배웠어? 라는 얘기는 갖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거 자체가 우리라는 개념보다 나라는 개념이 크대요. 근데 무엇을 질문했어의 배경에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합의가 너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에 공헌하는 무언가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바람을 엄마들이 갖고 아이들을 교육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너 오늘 무슨 질문했어? 이 말은 너 오늘 기존에 있는 걸 넘는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자기네가 노벨상을 많이 갖는 거라고 하면서 최진석 교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게 질문을 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게 된 생각과 배경의 차이가 이 아이가 20년이 지나면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또 순간 귀가 팔랑이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 걸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이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쟁자가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따라잡을지는 우리가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갖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 네. 보이지 않는 자산을 누가 쟁취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가상에 만져지지도 않는 걸 사고 팔고 발행하지도 않은 돈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적응 안 새로운- 돼서 죽겠어요. 네, 진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네. 무형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깊게 하고 크게 하느냐에 국민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패권을 잡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가 큰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라서 과학을 넘는 어떤 철학적
경지에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거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그 나라 문화를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의식과 철학 상태를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도 하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결국은 독립적인 삶을 강조하시는 거고 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는 전략적 차원의 인문, 예술, 문화 이쪽의 철학까지 네네. 생각의 사유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네네. 국가가 네네. 선진화될 거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아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거고 그걸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네. 국회에 어떤 장르를 만드시고 네. 우리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대로 옮겨오면 제가 하고 있는 요새 고민은 예.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나라를 원할까? 어떤 국가를 원할까? 어떤 미래를 원할까? 그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은 벤처 분야는 교육 분야는 이런 게 정해진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4년 안에 있고 네. 정부는 모든 계획이 5년 안에 있어요. 근데 국가 개조가 4년, 5년 안에 되면 네. 누구나 다 선진국에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야가 정권을 바꾸든 네. 상관없이 네. 50년의 설계를 해야 될 분야, 30년의 설계를 해야 될 분야, 지금 당장 임기 내에 해야 될 분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땐 정권이 바뀌어도 당론이나 정파가 아니라 이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대의라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린 정치란이라는 걸 좀 정의를 했어요. 이영에게 정치란 매일매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하루하루를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단거리와 장거리를 구별해야 되는 정치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지영 씨 오늘 의원님 뵌 소감이 어때요? 의원님 왠지 진짜 막 이렇게 없는 길을 막 만들어내고 마치 모세의 기적같이 무슨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실 것 한 번 같은 하실 것 같죠? 뭔가 예. 한 번 또 길을 내실 것 같은 그런 길을 느낌이 내시고. 나는데 제발 길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예. 네네.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해야죠. 우리가 서로 같이. 네, 네.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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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 책을 네. 이런 한 줄 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먹고 사는 생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네. 보통 우리가 생존이나 삶이나 그거 아니냐,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다르잖아요. 네, 생존은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급급한 네. 문제. 거기가 딱 중진국까지의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 가치를 역설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를 따라할 곳도 마땅치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최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요. 말과 행동이 쌓여야 네. 사회와 국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자아로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지, 네. 어떤 이웃이 되고 싶은지, 내 위치에서 어떤 리더나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묻는 네.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도 답을 얻으면 잊혀지진 않으니까 꼭 읽으시고 네. 내부 폭발의 계기가 되시기를 네.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영 의원을 네. 이영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를 참 알았던 시간일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질문과 상관없이 순간 울컥하네요. 순간 울컥하네요. 울지 마. 그러니까. 울지 마. 국민만 보고 가는 이영 의원. 그러니까 앞뒤 맥락 없이. 네.
제가 살면서 국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와서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단 우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고요. 책임을 굉장히 많이 맡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치열하게 공부하고 솔루션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고요. 작게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계 부분도 해결을 못하고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나 주택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이 엄청난 전환기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300명이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통렬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손가락질만으로 멈추시지 마시고 이곳이 그냥 이대로 가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소통하시고 혼내주시고 참여하시고 그런 일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국회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실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첫 책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의 신간 내가 누구인지 뉴턴에게 물었다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 나아가 미래의 삶까지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과학의 시선,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의 비밀, 복잡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어려운 이론과 공식이 아닌 일상 속 사소한 궁금증,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물리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시공간, 원자와 엔트로피와 같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물리학을 쉽게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그동안 세계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방대한 내용 때문에 막막했던 분들에게 필요한 책, 세상 친절한 세계사입니다.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미야자키 마사카츠 교수의 신간인데요. 저자는 문명의 기원에서 고대, 중대, 현대에 이르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 주요 사건 35가지를 꼽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연할 수 있는 세계사 내용을 구체적인 지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며 역사의 맥을 잘 짚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에 세계사의 주요 포인트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금주의 서평 첫 번째 책은 경제 전문가 방현철 박사가 쓴 코로나 화폐 전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주도할 디지털 화폐에 주목한 책입니다. 서평자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은 각종 비대면 지급 결제 수단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현금 없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 디지털 화폐가 주도적인 화폐가 될 것인가는 신뢰에 달려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 주목받게 될 새로운 화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책 코로나 화폐 전쟁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예일대 법대 교수 데니엘 마코비치의 책 엘리트 세습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실력대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능력주의가
중산층의 빈곤화와 함께 엘리트를 자기 파멸로 이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또한 21세기 들어서 불평등은 경제학 내에서 가장 열띤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책에서는 미국의 능력주의를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 능력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게 한다. 미국보다 더 심한 교육 경쟁과 확대되고 있는 임금 소득 격차는 한국도 바로 이러한 능력주의의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책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 엘리트 사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세금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을까요? 다음은 일본의 경제 전문가 오무라 오지로가 세계사를 세금과 탈세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본 책입니다. 서평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을 면제받은 특권 계급이 비대해진다는 현상은 국가가 붕괴할 때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책의 내용에 주목하며 바람직한 세금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여분의 것에서 취하도록 하라는 중세 이슬람 국가의 징세 업무 지침은 역사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해안과 명쾌함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금 징수와 회피를 둘러싼 대결이 빚어낸 역사 발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 탈세의 세계사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